2015년 9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윤 씨가 걱정된 가족들은 같은 주택 1층에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윤 씨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그들은 여기저기를 살폈고 윤 씨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윤 씨의 아버지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 무엇인가 쿵 하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것은 알몸 상태로 손이 묶인 채 주검이 되어 있었던 윤 씨였습니다. 가족들은 곧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윤 씨의 눈에서는요, 일혈점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법의학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사후 강직도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안을 살펴본 결과 외부에서 괴한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어요. 당시 윤 씨가 발견된 방의 문이요, 안에서 잠겨 있었대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밀실살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밀실살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바깥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실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것, 그리고 피해자의 손이 앞쪽으로 결박되어 있었다는 점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면식범에 대한 살인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윤 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학원가에서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였던 46세의 윤 씨. 도대체 누가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 장롱 속에 넣어두고 사라진 것일까요? 우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CCTV를 분석했고,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때에 한 남성이 윤 씨의 집으로 들어왔다가 약 4시간 정도 후에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들어갈 때고요. 두 번째가 나올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저녁 7시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후 밤 11시 5분쯤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힌 거죠. 한 4시간 정도 안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은 곧 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집중조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용의자로 특정된 남성은 바로 윤 씨의 남자친구였던 강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CCTV에 이렇게 포착이 됐었던 것 이외에도 그 윤 씨 지인들, 그러니까 면식범일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막 연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잠적을 했던 거예요. 연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던 겁니다. 강 씨를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은 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대에서 잠복을 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9월 8일 저녁 6시경에 고양시의 한 공원에 나타난 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요, 체포된 뒤에도 약 2일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경위에 대해서 일체의 자백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DNA가 나왔다고 들이댔는데도 인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조사 3일째가 되던 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강 씨는요, 2015년 9월 3일 오후 7시쯤에 윤 씨가 없는 틈을 타서 그녀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이미 둔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상태였죠. 그곳에서 약 50분간 윤 씨를 기다렸고요. 그녀가 귀가하자 뒤통수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처음에는 기절시키고 플라스틱 끈으로 결박해서 바람을 피웠는지만 추궁하려고 했는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윤 씨가 머리를 맞고 소리를 지르면서 심하게 저항하길래 목을 졸라 살해한 거예요. 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건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 강 씨는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윤 씨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데려가
핏자국을 물로 씻어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끈 있죠? 그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녀의 팔을 앞으로 묶어서 장롱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집에 침입한 지 4시간 뒤였던 오후 11시, 그는 범행 현장을 떠나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살해하고 난 뒤에 그녀의 손을 굳이 결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반항하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처음에 범행 전에 여기를 묶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죽이고 난 뒤에 결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윤 씨는 자신의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둔기로 머리를 맞고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강 씨의 지심을 알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단순히 이 윤 씨가 바람을 피워서 추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잖아. 얘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거 추궁하려고 갔다가 너무 갑자기 반항을 하길래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이 여자를 죽이고 나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여자의 카드를 훔쳐가요. 카드를 훔쳐서 그 체크카드에서 1,100만 원을 인출을 해요. 돈을 빼요. 조사를 해봤죠. 그 돈에 대해서. 그랬더니 윤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갔어요. 죽이고 즉시 돈 빼서 도박을 하러 간 거야. 이 행적 때문에 좀 얘의 범행 동기에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이 범인 강 씨와 피해 여성 윤 씨는요.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었대요. 원래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1년 전에 사건 발생하기 1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나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강 씨는 이미 2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고요. 윤 씨는 미혼이긴 했지만 중년 나이에 서로 외로웠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결혼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좀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나름 서로 애착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윤 씨가 강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죠. 근데 이 피해 여성이 이별을 결심할 수밖에 없던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 씨가 이 피해 여성 윤 씨의 통장에서 몰래 거액의 돈을 빼갔던 거예요. 근데 돈을 빼간 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 돈을 빼면 그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잖아요. 뭐 얼마를 인출했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는데 그 문자 메시지까지 지운 거야. 그러니까 치밀하게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알게 되면서 근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참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강 씨가 직업도 없었대요. 경제적으로 되게 무능했고 도박에만 열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맨날 본 거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 돈도 훔쳐가고 이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이별을 통보하기에 충분하죠.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경제적 무능이나 도박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사람에게는 폭행 버릇도 있었대요. 전처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 씨를 만나기 전에도 이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2번. 이혼을 2번 했거든요. 근데 그 전처들하고도 폭력, 도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혼을 이미 했던 거죠. 2번 정도. 그래서 이 강 씨의 나쁜 버릇이 윤 씨를 만날 때도 뭐 고쳐지지 않았겠죠. 그대로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녀가 자주 다녔던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진 윤 씨의 이별 통보. 며칠 뒤에요. 그녀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발걸음이 그녀의 마지막 귀가였습니다. 강 씨는요, 이별 통보를 받고 난 뒤에도 자신의 잘못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별을 했던 이유가 윤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그것이 범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인 것처럼 어느 정도 그렇게 사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그 의문점이랑 또 이미 이제 제기되어서 좀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모아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의문점은요, 살인 후에 절도를 했던 이유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강 씨의 살해 동기가 단순히 연인 사이의 의심이었다면 그 와중에 어떻게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절도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요? 후에 재판에서요, 그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강 씨는 살해 후에 피범벅이 된 그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뉘우치고 있다. 후회한다. 이런 메시지를 어필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울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럼 눈물 닦고 지갑을 훔쳐갔다는 얘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인 피해자의 돈까지 훔쳐서 인출해서 도박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연인 사이의 의심, 그것만이 범행의 동기라고 보기에는 후에 강 씨가 했던 행동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변호사는요, 이런 말도 했대요. 그가 돈을 인출했을 때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치밀했던 범죄나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얘가 어떻게 돈을 가져가냐면요. 돈을 인출을 해서 그 돈을 또 자기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피해 여성의 계좌 안에 자신의 돈의 흐름이 추적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뽑아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어설퍼요.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그녀를 결박했고 바로 돈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정황과 평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에 손을 댔던 과거 전력으로 본다면 진짜 범행 동기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인 강 씨는요, 윤 씨를 살해하고 옷에 묻어있는 피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옷을 모두 벗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몸을 다 씻기고 나서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만약에 옷에 피가 묻었다. 그러면 왜 굳이 속옷까지 벗기냐는 거죠. 그리고 살해하기 전에 결박하지 않고 왜 살해 후에 결박을 했을까요? 이 행동의 순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물어봤나 봐요. 왜 너는 죽이고 나서 결박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강 씨의 말로는 장롱 속에 시체를 넣으니까 손이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반박을 해놓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 타이로 묶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이 여성이 되게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였잖아요. 돈도 되게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 씨한테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전에, 죽이기 전에 옷을 다 벗겨요. 그럼 되게 사람이 수치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옷을 다 벗기고 여기를 묶는 거야. 결박을 시켜놓고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난 너보다 강해. 라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도박 자금을 뜯으려고 협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뭐 이거든 저거든 이런 행위 자체가 목적이 도박 자금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역시 더 이상의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요,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살해 후에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장롱 밖으로, 그러니까 은닉을 해야 되는데 장롱 밖으로 손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묶은 것 자체가 상당히 계획적이다, 치밀하다, 뭐 침착하다, 뭐 이런 살인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철저한 계획살인이에요. 강 씨가 피해자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던 이유는 장롱에 넣었을 때 손이 튀어나와서라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는지 추궁하려고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들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은 상당히 치밀했어요. 여러분, 계획살인을 하면 그게
혐의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계획적이 아닌 것처럼 변호사랑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고 자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했어. 왜냐면 사건 당일 행적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사진 보시면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요. 옷이 다르죠? 옷이 달라요. 범행 전에요. 마트에 들러서 범행 도구를 미리 샀어요. 둔기, 케이블 타이 이런 걸 미리 샀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옷도 갈아입어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거죠. 옷이 다르면 경찰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살해한 직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혈흔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신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피해자의 손톱 밑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를 칫솔로 다 닦아냈대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년 이상 교제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던 것, 비정상적 집착으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훔친 것은 용서가 불가하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거나 살해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혈흔을 닦아낸 점, 그리고 지인들이 모르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점, 또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의 치밀하고 잔인한 점, 그리고 장롱 속 피해자를 발견한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해 강한 처벌을 내린다라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어요. 처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 이제 22년으로 결정이 된 걸 보면서 저는 사람을 죽인 게 이 정도인가? 징역 22년이면 끝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근데 오히려 가족들은요, 자신들은 한 10년, 13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징역 22년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에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2014년 통계로는요, 한 해 동안 114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했고요.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도 95명으로 집계됐어요. 아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일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범죄는요, 갈수록 계속 더 지능화되고 더 무서워져요. 더 잔혹해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자매살인 사건 아시죠? 자매 둘을 죽였던 자매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데이트 폭력 사건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거나 또는 애인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했던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다 벌어졌었어요. 보통 우리 이제 옆집에서 막 부부싸움 소리가 되게 심하거나 이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남의 가정사인데 부부일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저건 다 사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기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적인 영역이다. 우리가 참견하면 오히려 예의가 아니다. 매너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의식이 있어서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넘기고 남의 일이라면서 무시해도 될까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은밀하고 정말 무서운 흉악한 범죄,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무관심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연인과 부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한두 번 폭언이 오고 갔을 때 이렇게 여겨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나한테 엄청 폭언을 했어. 여자가 막 상처받아 있는데 남자가 사랑해서 그랬어. 이러면 여자는 그걸 믿어요. 그걸 착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한두 번 계속 방치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더 심한 어떤 폭력 있죠. 뭐 말이든 행동이든 이런 것까지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속 강요당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린 거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 인정해. 이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야. 나중에 무슨 짓을 해도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름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이런 게 다 일상이 돼버리면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느새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이게 사랑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삼자의 개입이 없으면 그들의 관계는 더 난폭해질 거고, 심하면 폭력에서 진화해서 살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과연 그 둘의 일이라면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줘야 될까요?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 내 심한 폭력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으로라도 개입을 해서 그 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연인들도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폭력까지도 사랑으로 착각해서 어느 순간 비극이 벌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